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에스프레소 2기 두 번째 시간. 오늘 발제는 정세윤 교수님 준비하셨습니다. 정세윤 교수님 발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최근 이슈랑 관련된 얘기들이라서 많이 배우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정세윤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남현 교수님, 송교영 교수님 같이 하실 거고요. 뭐 일기 하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테니까 각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세윤 교수님 이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망 사용료와 망 이용 대가, 그다음에 망 중립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앞부분에 먼저 이 개괄적인 내용을 이남현 교수님이 먼저 정리해 주시고, 저는 일단 뒤쪽에 최근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현 교수님 준비하신 앞에 개괄 내용 한 번 더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뒤쪽에 이어서 그 최근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이남영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정세영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방 중립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이에 대한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이론적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요 두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사실 지금 약간은 저희가 이걸 기획했을 때보다는 좀 이슈가 좀 잦아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의 이제 망 사용료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들은 정세현 교수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역사부터 좀 생각을 저희가 해보면 이 망 중립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건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인터넷이라는 건 우리가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뭐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시작은 1900년대, 196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요. 좀 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제 오래됐냐라고 하면 당시 이제 미국과 지금은 없어진 소련이죠. 구소련의 이제 냉전 시기였던 거죠. 결국은 양쪽이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핵폭탄을 날려서 뭐 요즘도 나오는 ICBM이라고 그러는 대륙간 탄도탄으로 뭐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대서양을 두고 떨어져 있으니 이 대서양을 건너가는 핵폭탄을 서로 날렸을 때 뭐 사실 그걸 맞고 나면 핵폭탄을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고민들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내놓은 대안이 핵폭탄에 의해서 어떤 통신의 중추가 파괴되더라도 여전히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통신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아르파넷이라는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국방부 통해서 연구비 나왔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연구 주체들은 대학들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유타하고 뭐 UCLA, UCSB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연구소들 이렇게 몇 개의 이제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분산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분산형 통신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가능성들을 한번 타진해 봤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결국은 이제 1989년인가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은 끝납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통신망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들이 엿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들어서면은 물론 이제 그때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NSF라고 부르는 이게 전미과학재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연구재단에 해당되는 이제 국가의 이제 돈을 받아서 국가의 펀드를 받아서 과학 활동에 지원을 하는 곳인데 이제 이 NSF라는 데서 앞에서 이제 아르파넷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NSF 넷이라는 걸 만듭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유타가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뿐만 아니라 뭐 샌디에고, 시애틀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에 연결이 됐었잖아요. 이걸 이제 미국 전역으로 연결을 시킨 건 이제 아실 수 있고. 그럼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 흰색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거쳐서 이제 세부적인 다른 곳으로도 연결이 되게끔 이제 이런 어, 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1992년에 NSF넷의 뭐 T3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어서 기억하실 수 있는 그 미국의 이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고 부통령이 이제 엘고어였었잖아요. 엘고어를 뭐 그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제 큰 지원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즉 이 92년에 NSFnet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이걸 연구재단이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업화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거기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국가 단위로 정부에서 이걸 맡아서 하기에는 규모가 이제 너무 커질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잠재성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게 맡기고 훨씬 더 이 네트워크 규모를 키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이제 지금입니다만 지금 전 지구적인 인터넷이라는 것들을 이제 90년 후반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사실 거기에서 상업화되어 있는 통신회사들이 기업들이 이제 개입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 보면 방금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 바다를 건너 날아간 것처럼 결국 바다를 건너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바로 그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에 깐 거죠. 전 세계에 깔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이 발생을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사용료 지급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 조금 재밌는 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터넷 사용에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린슈타인과 이제 동료 연구자들이 쓴 논문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뭐 통신망이죠. 통신망을 깔더라도 사실 이 통신망을 까는 여기에 이제 그 통신망을 까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통신망을 깐다고 하는데 사실 이 통신망만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네트워크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 쓰시면서 홈페이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홈페이지에 뭔가 내용이 있고 홈페이지로 전달할 게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인터넷을 접속하는 거잖아요.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둘은 분리돼 있다라는 거죠. 즉 콘텐츠와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옮겨주는 그 통신망의 기업들은 분리돼 있는 거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콘텐츠 공급자는 최종적인 소비자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죠. 즉 통신망을 거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콘텐츠는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 공급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즉 둘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불일치성은 사실 조금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발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 소비자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돼 이제 수신자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이제 도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발신자로부터 수신자로 결국 뭐가 오고 가는데 이제 그걸 데이터 패킷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걸 쪼개서 전달하는 이제 그 기술이 발달을 하는 거죠. 쪼개서 전달한 다음에 최종적인 데 가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인 형태가 내용이 움직이게끔 그 쪼개는 이제 패킷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절차만 생각해 보면 뭐 집에서 아마 유무선 공유기라고 부르는 라우터를 거칠 거고 집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계약하신 거 있을 거잖아요. KTS, KT, 뭐 LG U 플러스 등등등 뭐 케이블 TV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 회사들이 제공한 이제 모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또는 여기 앞에 이제 지역을 붙여요. 그 지역 단위에서의 그 저희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만 공급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경계 경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지나서 반대편 장거리만 공급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아주 저처럼 기술 잘 모르는 사람이 거칠게 이해할 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 전화를 건다 생각하면 미국으로 전결하는 중간에 뭐가 거쳐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장거리만 공급자로 그냥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본토에 정보가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미국 본토 안에서 뭐 우리나라 KT처럼 미국 안에서도 이제 서비스에 가입된 서비스의 인터넷 망이 있겠죠. 그럼 이 망을 통해서 뭐 컴캐스트니 뭐 AT&T니 등등등의 망을 통해서 최종적인 수신자한테 우리나라에서 발신한 컨텐츠가 이제 전송이 될 겁니다. 물론 반대의 과정도 겪을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실 이 각 단계 라우터에서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거리망으로
또 장거리망에서 장거리망으로 또 인터넷 서비스 ISP로 다시 수신자로 이어진 이 각 단계별로 사실은 여기에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돈을 주고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서비스를 제가 쓰는 거니까.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내가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한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우리 아이디어일 테니까. 그러면 사실 모든 게 끝나죠. 그냥 맞춰서 돈을 내면 된다. 이걸로 해서 끝나게 될 텐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진 않고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 복잡해지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컨텐츠 공급자가 뒤에 이제 정세현 교수님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기간망이라고 보통 부르는 백본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그냥 우리 그 아까 장거리 공급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더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똑같은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럴 때 이 단계마다 사실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게 되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동영상 데이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니 이제 데이터의 부하가 데이터가 아니라 망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들로 내세운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제3자가 콘텐츠 공급을 위한 서버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하고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걸 설치해 두는 거예요. 뭐 혹시 들어보셨어요? CDN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런 개념들입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넷플릭스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주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한국의 어딘가에다 그냥 일단 넣어두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나 그 컨텐츠를 제작한 원산지로부터 아예 거기서부터 긁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많이 보는 게 뭐 이 드라마네? 그럼 이 드라마는 한국 근처에다 두는 거죠. 아니면 한국 안에 두거나 이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면 앞에서 이제 보안성이 있었잖아요.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텐츠 공급자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를테면 넷플릭스 독점으로 우리 인터넷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독점으로 빠르게 좋은 화질로 볼 수 있어라고 선전을 하면 그러면 자기네 이제 그 ISP라고 부르는 이 통신사들이 이제 자기네 세일즈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아예 이 컨텐츠 공급자 둘이 직접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안에다가 서버를 설치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는 사실 비슷한 건데 차이가 있다면 나는 CDN이라는 제3자가 서버를 설치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는 네트워크 쪽이 됐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됐든 하여튼 누가 돈을 대서 그냥 그 당사자 둘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둘 다가 서버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제3자냐가 개입하냐 아니냐 이걸로 차이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 단계마다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돈이 오고 가는 계약들을 하면 되죠. 계약들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데이터를 쓰는 게 이게 최종적인 소비자마다 다를 수가 있고 사용량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지연과 관련된 성격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처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공급하는 이 큰 동영상 데이터를 공급하는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상대방의 최종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될 거예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동영상을 이제 스트리밍해서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둘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운로드 끝나고 나서 영상을 시청하면 되니까 사실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 뭐 화상회의 같은 거, 요즘 이제 화상회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네트워크 사정 안 좋아져서 끊기고 버버버버 그러고서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인데 뭐 이를테면 계약 직전에 중요한 문구로 조절해야 되는데 뭐 이런 난리가 나겠죠. 다음에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게임하다가 이제 렉 걸렸다고 그러죠. 뭐 총을 쐈는데 이제 총알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튀어나와서 자기는 쓰러져 있고 자기는 전혀 어떤 액션을 못 취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지연은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즉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즉 그 이야기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최종 소비자가 느끼는 그게 다른 거죠. 지금 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걸 전문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업체는
사람들이 참을 수 있으니 굳이 또 서버를 따로 두고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 유인이 적을 수 있는데 이제 스트리밍이나 이쪽에 더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선 사람들이 이걸 참을 수 없을 테니 무조건 이제 네트워크 회사와 결합을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좋은 품질의 영상을 계속 제공해야 될 그런 유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회사는 사실 이건 너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트워크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터넷 사용자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웹서핑이나 이메일 확인하는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용 시간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텍스트 저희 되게 천천히 뜨는 거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도 그렇고 사실 통신사도 그렇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걸 속도를 빠르게 하고 별도의 서버를 돌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될 유인이 상당히 적어지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처럼 좀 계약이 그렇게 단순하게 딱 한꺼번에 진행이 못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거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경쟁 시장이 되면 시장 경쟁이 되면 결국 가격 경쟁을 할 거고 그럼 낮은 가격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 통신 쪽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지배력이 있어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는 보통 이제 자연 독점하고 규모의 경제 두 개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이제 고정 자본 투자가 커서 즉 이 말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즉 뭐 한 100만 명 정도 인터넷 서비스를 커버하는 걸 만들기까지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사실 그다음 1000만 명까지는 돈이 별로 안 드는 즉 900만 명에서는 의 차이에선 돈이 별로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려면 무슨 말이냐면 100만 명을 서비스할 수 있는 통신망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 이제 그런 고정자본 투자가 크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100만 1명, 100만 2명부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100만 명에 대한 고정자본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소수의 몇 개의 기업들만이 이제 이걸 서비스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통신망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의 사실 귀결은 뭐냐면 통신 사업자가 소수가 되고 소수이기 때문에 경쟁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잘 안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는 컨텐츠 공급자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분리시켰거든요. 근데 이 둘이 결합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우리의 경우도 보면 KT는 조금 최근에 인수합병이 달라졌지만 KT나 뭐 LG U+나 뭐 SKT나 컨텐츠 공급하는 업체들 다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지금 팔아야 될 어, 또는 사람들 보게 만들 그 결과물과 다음에 그걸 전송하는 도로도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수직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수직 결합과 소수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어떤 이야기로 가냐면 잠재적인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맨 처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쟁이라는 게 안 나타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특징이.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망중립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아까 많을 수 있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쓰는 사람이. 그럼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쓰는 사람은 돈 많이 내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놀이공원 가셨을 때 줄을 너무 길게 서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뭐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가면은 뭐 기다려서 많이 타야 한 개, 두 개 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아, 그래? 그러면 너 안 기다려도 돼. 안 기다려도 되는데 대신에 그러려면 돈을 좀 더 내면 좋겠어. 뭐 그런 방법이 있죠. 즉 시간 가치를 높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금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패스트 트랙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놀이공원도 이제 도입이 돼 있고 이제 외국의 놀이공원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요금 제도가 포함이 돼 있죠. 사실 이 패스트 트랙은 입장료나 아니면 일일 사용권에 포함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것과는 별도로 돈을 따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저항이 되게 커요. 놀이공원에서도 이거를 쉽사리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이 저항이 컸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사람 반감들이 너무 세요. 왜냐면 난 내 돈 내고 들어왔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 놀이기구를 탈 권리까지 이 표 안에 다 있는데, 근데 기다리는 걸 못 참는다면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생각을 우리 인터넷에 써보는 거죠. 아, 인터넷을 너 많이 쓰는, 너 동영상 맨날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고 게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또 P2P라고 부르는 뭐 저희 이제 토렌트 이용해서 파일 다운로드 많이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너네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것만큼 돈 많이 내.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뭐 넷플릭스나 토렌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든 것처럼 동영상으로 강의 시청하는 것도 지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사실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점점점. 우리가 그냥 레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동영상 강의 조금 다르죠. 이거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저희의 밥벌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또 된단 말이죠. 이제 레저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우리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이야기를 2003년에, 즉 아까 제가 인터넷 역사 잠깐 얘기했을 때 90년 후반부터 이제 상업화되고 그게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확인되기 시작했던 2000년 초반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망 중립성이라. 제가 엄청 길게 돌고 돌고 돌아서 망 중립성 얘기를 끝냈는데, 즉 뭐냐면, 자,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정말 교육에 중요해.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자라면 넷플릭스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죠. 똑같이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을 보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넷플릭스는 돈 내고 빠르게 볼 수 있고, 동영상은 뭐 돈 내고 봐도 되지만 교육인데 또 돈도 내야 돼? 이게 뭔가 차별을 시키는 게 정당화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냐? 아, 그러지 말고 망 중립성. 여기서 말하는 중립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나 속도나 이런 걸 차별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개방된 접근, 오픈 액세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접근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준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역대 차별, 뭐 그러니까 밴드위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아마 속도 차별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속도 차별을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 2차선이 있다가 4차선 넓히고 6차선 넓히고 이런 것들이죠.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를 사용해서 목표는 망 중립성을 달성한다였어요. 즉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겠다. 이제 이게 목표가 되는 건데, 자, 이제 문제는 사실 이게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당시 이제 이미 팀 우가 얘기했던 걸 보면 이제 그 논문의 일부분인데요. The promotion of network neutrality is no different than the challenge of promoting fair evolutionary competition in any privately owned environment, whether a telephone network, operating system, or even a retail stor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신망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no different,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느냐? 컴피티션. 경쟁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거냐고 연결시켜서 우리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제가 아까 이슈로 삼았던 맨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항상 시장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은 최저로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경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통신 시장은 그렇게 시장 경쟁이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